안녕하십니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촌철살인, 여러분과 같이 또 짧은 격언 명언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촌철살인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 촌철살인은 어휘가 없으면 어이도 없다라고 하는 언어 유희에 가까운 그런 명언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500페이지 책을 유튜브로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5분짜리 유튜브를 보면 500페이지 책을 안 읽고도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책을 안 읽게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어휘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스, 원천은 바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이나 이런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뭔가를 접수를 하고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사색을 하면서 읽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라고 하지만 언어가 부족한 사람들의 병이 바로 뭐냐면 빈어증입니다. 언어가 빈약해서 생기는 증세. 그래서 빈어증이라는 병이 심각하게,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언어가 부족하면 우리의 사고도 미천해집니다. 생각은 언어라는 옷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는 생각의 옷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생각이어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생각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품격 있게 보일 수 있겠지만, 언어가 부실하고 미천하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척박한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병마개와 병뚜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병마개는요, 이렇게 병뚜껑은 이렇게 물병처럼 겉 표면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마개는 와인처럼 코르크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겉표면만 둘러싸고 있느냐에 따라서 뚜껑이냐 마개로 구분하죠. 여러분, 화가 날 때 마개가 열립니까? 뚜껑이 열립니까?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죠? 겉표면만 둘러싸고 있는 거를 뚜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차피 여러분이 개념이 없는 인간으로 판명이 된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차이를 한번, 우리가 개념의 차이, 방망이와 몽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고 우리가 익숙하게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방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몽둥이는 정해져 시간에, 엄마가 급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뭐 이런 것도 몽둥이로 쓸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방망이는 빨래방망이, 야구방망이처럼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몽둥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몽둥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망이와 몽둥이도 개념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지칭하는 부위가 미묘하게 다른데요.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하고 내 살이 닿는 그 접촉 부위만을 궁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자에 닿지 않는 허벅지 중간부터 허리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엉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처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사는 엉덩이에 맞아야 될까요? 궁둥이에 맞아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무 데나 맞아도 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엉덩이와 궁둥이, 방망이와 몽둥이, 마개와 뚜껑의 차이는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약자로 국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말의 미묘한 차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저는 제 옆에다 놓고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만이 그 어휘력을 풍부하게 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만이 이 사고력이 풍부하게 같이 동반돼서 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김현수 씨가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설가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 일이라. 사실 뭐 소설가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자, 화가가 울트라마린이라고, 그죠? 군청색, 그 다음에 인디고, 그 다음에 인디고하고 울트라마린, 그냥 남색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소설가는 휘청거리다와
지벅거리다. 저도 사실은 고백하면 지벅거리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휘청거리는 건데 지벅거리는 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길이 험하거나 어두워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며 서투르게 걷다. 이게 지벅거리다의 차이예요. 그래서 휘청거리다와 지벅거리다의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울트라마린과 인디고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중학생이 하늘을 보고 그냥 무조건 파란색으로만 그래요. 하늘이 파란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울트라마린이고 어떤 때는 인디고의 색깔을 띠고 있고 어떤 때는 또 그 중간의 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물이나 현상이 갖고 있는 미묘한 그 미세한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의 생맹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고도 그거와 더불어서 정확하게 차이점을 구분해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김지수의 일터의 문장이라는 문장의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습관적인 좌절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더 나은 언어였다. 일터의 나를 선명하게 밝혀줄 더 나은 언어를 충전하고 나면 흡사 에너지 코어를 흡수한 캡틴 마블처럼 용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느냐? 공부하느냐? 특히 왜 공부하느냐? 더 나은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제와 다른 언어로 장착한 사람은 어제와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제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휘를 어느 순간부터 공부하지 않고 어휘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전부 어휘가 없어진 거고 개념이 없는 인간으로 끊임없이 전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이 개주소라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전국 주유소 옆에다가 개념 주입소를 차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딱 판단한 다음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개념을 프리미엄 그 가스를 집어넣듯이 사람한테도 주기적으로 개념을 주입하는 그 정유소, 주유소가 아니라 개주소, 개념 주입소를 차려서 한번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을 쓴 정혜윤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가장 멋진 점을 표현할 단어를 찾아내면 참 좋겠다,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은 많고 경험은 많은데 이 생각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적확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없으면 절대로 그건 입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어제와 다르게 더 아름답게 가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거에 해당하는 언어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또 우치다 다찌루가 쓴 배움은 어리석을수록 좋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이를테면 엄마도 유방도 모유도 모두 만마로 총칭됐던 상태에서 각기 다른 세 가지 말로 세분화되었을 때, 이때 아이들의 언어 세계는 토대부터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썼던 언어들을 그때그때마다 미세한 감정을 정확한 단어를 써가지고 감정을 미적분하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쓴다는 것은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언어의 해상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좋은 것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이미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 정말 그 언어의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내가 안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글만 읽어도 그 사람이 가본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그 구체적으로 그 현장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그 현장의 이미지를,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는 언어들을 아주 미적분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어휘가 없으면 어이가 없다는 시간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언어 그러면 떠오르는 철학자는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저는 한국의 비트겐슈타인이라서 유트겐슈타인이라고 부르는 언어의 마술사, 언어의 연금술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분이 나의 언어의 한계가 바로 세계의 한계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표현을 이것으로 요약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표현이 가지수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지수의 한계,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가 결국은 나의 사고의 한계인 것이죠. 자, 체코의 한 서점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Word create world. 자, 단어가 세계를 창조한다.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단어의 가지수만큼 내가 세계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word create world, 그 word 뒤에 있는 단어에다가 그 word를 product and service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word create product and service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단어의 가지수만큼 새로운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면 기업에서 왜 새로운 신제품,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안 나오느냐, 그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 적확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창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실하거나 부족하면 내 생각을 겉으로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상하고 있던 상품과 서비스는 절대로 현실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앙드레 가드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Change Your World, Change Your World라는 단어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토대로 해서 한 마케팅 회사에서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아주 유명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어느 장님이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광고 고객들한테 호소하는 문구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장님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사람들이 거의 돈을 동전에 넣지 않고 그릇에다가 동전을 넣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한 여인이 그 장님의 그 문구를 보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문구를 이렇게 수정해 줬어요.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하지만 전 볼 수가 없네요. 자, 앞에 있는 문구가 굉장히 직격탄을 날리면서 논리적으로 직유법으로 호소했다고 그런다면 뒤에 것은 굉장히 암시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람의 심장을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그릇에다가 동전을 막 이제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 그 장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동전에 모이는 양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뭘 어떻게 해서 그렇길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내세우는 문구를 바꿨을 뿐입니다. 이렇게 언어와 문장을 바꾸면 세상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그 엄청난 어필, 임팩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팩트와 이걸 잘 바꿔서 팩트에다가 여러분 임팩트 있게 잘 심으면 그 팩트를 가지고 임팩트 있게 말하는 사람을 리스펙트, 존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격이 저는 바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의 품격,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서 늘려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새얼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새얼간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난초라는 주인공이 선생님이 교수가 물어봐요. 그 기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라. What is a machine? 그랬더니 이제 기계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한 걸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영화 한번 꼭 봐보세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감성적으로 정의를 내릴 바에는 예술대나 상대가라고, 여기는 공대다. 그래서 그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책에 나오는 기계에 대한 정의를 아주 논리적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친구한테 훌륭한 학생이라고. 그래서 난초는 일상적으로 체험했던 기계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감성적으로 호소력 있게 설득했지만 그 동료 학생들은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논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달달달 외워가지고 쏟아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언어는 논리적인 언어도 필요하지만 아까 그 장님이 여러분들이 봤듯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동전통에다가 동전을 쏟아붓게 만든 그 원동력이 뭡니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성적인 언어를 쓴 것이죠. 호소력 있는, 설득력 있는 언어를 쓰느냐,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의미를 머리에 꽂게 만든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를 매개로 상대방이 임팩트, 영향력을 받는 강도의 차이는 이런 예를 봤을 때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늘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남이 내린 정의에 거기에 속박돼 가지고 그걸 외우고 그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사고에 종속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 난초처럼 기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사랑, 행복, 이런 열정, 혁신, 이런 정의를 내가 다시 내리면, 그 정의를 다시 내리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내가 내린 정의대로 다시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다는 게 뭐냐?
개념을 공부했던 것들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또는 기존의 개념을 재개념화시켜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나의 방식으로 정의를 내릴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체도 그랬습니다. 꿀벌은 밀랍으로 집을 짓고 살지만 사람은 개념으로 집을 짓고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개념으로 어떤 집을 짓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철학자 들레즈도 개념은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개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한 부부싸움하고 난 뒤에 남편한테 차려주는 어느 부인의 식단 30일짜리를 보여드릴게요. 식단 30일짜리 첫째는 콩이에요. 둘째 날은 나물, 셋째 날은 콩나물, 그 다음에 콩나물 죽여 살려 밟아 찢어 꿰매 눌러 당겨 돌려 뽑아가지고 갈아서 말아서 국을 끓여주는, 그러니까 30일째까지 전부 다 식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30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30가지 요리에 동원되는 어휘력이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즉 word create food, 아까 word create world라고 그랬잖아요. 이 world 다이에다가 food를 집어넣으면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요리의 가지수는 그 요리의 가지수만큼 해당하는 적확한 언어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어휘가 없으면 어휘도 없다는 이런 어떤 언어 유희 같은 촌철살인의 여러분의 깨달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제 언어 책이 나오거든요. 예, 언어의 쓸모에 관련된 책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가지수, 어휘력의 풍부한 정도에 따라서 그거에 상응할 정도로 우리의 사고력이 발전할 수 있다. 거꾸로 우리의 사고력을 기르려면 어휘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